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2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유닛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습장을 꺼내서 연습장에다가 메모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어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일단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된다? 품사와 문장 성분을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품사에는 몇 가지가 있고 문장 성분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품사에 4가지, 문장 성분에 4가지. 자, 품사 뭐뭐 외워야 된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4가지 외우라 그랬고요. 문장 성분 몇 개 외워야 된다?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개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고 동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자, 명사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동사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동사는 동사 자리 그대로 들어가고요. 형용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부사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형용사랑 부사 같은 친구들은 따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식어라고 부르더라. 수식어. 수식어가 뭐예요? 누군가를 꾸며주는 말이었죠. 자, 이런 수식어들은요, 크게 2가지,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가 있더라. 둘은 역할이 다르니까 구분을 해놓은 것이었다. 그러면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형용사적 어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적 어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라고 했었습니다. 명사 빼고 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였다? 명사 빼고 다니까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하나 더 절까지 꾸며주더라. 여기까지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였다? 주어였다. 그러면 주어로 쓰이는 녀석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겠다. 주어로 쓰이는 건 누구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다? 명사로 쓰이는 녀석들이 뭔지를 체크하는 것이었다. 그쵸? 자, 명사로 쓰이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눠보면 무엇이 있었냐면 명사류의 종류를 한번 탐구를 해보자. 명사류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혹은 명사구는 당연히 명사류에 해당할 것이다. 두 번째, 준동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다. 준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가 있었다. 준동사 3가지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 투부정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분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 동명사가 있었다. 이 중에서 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누구랑 누구였다? 투부정사와 동명사였다. 분사는 형용사적 용법밖에 없더라.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부사적 용법인 분사 구문까지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형용사적 용법만 있다고 알아두자. 마지막 3번째, 명사절이 있었다. 명사절의 종류엔 뭐가 있었다? 접속사가 이끄는 녀석과 의문사가 이끄는 녀석이 있었다. 접속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녀석이 있었고 두 번째,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는 녀석이 있었다.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애는 접속사 that이었었고 뭐뭐인지 아닌지는 whether, if가 있었다. 의문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WH 단어들이라고 한 번에 줄여 말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배운 애들 중에서도 투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는 뭐의 일종이었어요? 준동사의 일종이었죠. 자, 제가 이번 천일문 챕터 나가기 전에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준동사의 성질. 자, 일단 준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로부터 온 녀석들이었어요. 그러면 동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준동사의 성질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일단 동사의 성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장의 오형식이란 걸 배웠는데 문장의 오형식 기억난 김에 한번 쭉 써볼까요? 1형식부터 2, 3, 4, 5형식이 있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든 문장이 가지고 있는 건 뭐랑 뭐였다? 주어와 동사였다. 그럼 한번 쭉 다 써보도록 하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자, 그런데 문장의 형식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차별이 없고 이 뒷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이 뒷부분에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1형식은 아무것도 안 와.
이 형식은 보어가 와, 3형식은 목적어가 와,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와, 5형식은 목적어, 목적 보어가 와. 됐죠? 자, 이거 보니까 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뒷부분, 동사 뒤에 따라오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였다? 이 녀석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 동사란 녀석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왜?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녀석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자? 보충어라고 부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 기억나시는 거죠?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문장이래. 동사의 성질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의 앞에는 항상 누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주어가 따라 나오고 있죠. 아, 그렇다면 첫 번째 성질, 주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동사는 지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에 필요한 보충어를 달고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달고 오든가, 보어만 달고 오든가, 목적어만 달고 오든가 등등등. 즉, 동사 뒤에는 동사에 따라서 필요한 보충어가 따라 나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요. 세 번째 성질은 위에서 배웠죠? 자, 부사라고 하는 애는 누굴 꾸며준다 그랬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이 명사 빼고 다에 해당하는 녀석들 중에는 동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다?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다. 즉, 세 번째 성질,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준동사의 성질도 알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투부정사를 예로 들어보면은 투부정사도 여기에 동사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즉, 투부정사는 항상 뭘 가진다? 의미상 주어를 가진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의미상 주어를 가진다. 그런데 이 의미상 주어는 항상 눈에 드러나게 쓰지 않는다. 어떨 때는 안 쓸 수 있다. 문맥상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굳이 안 써도 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을 가리킬 때는 의미상 주어를 굳이 써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있기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써주려면 어떻게 쓰면 된다? for 플러스 목적격 명사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성질, 동사는 지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뒤에 보충어를 달고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도 이 동사 자리에 나온 게 무슨 동사였는지에 따라서 뒤에 아무것도 안 가져올 수도 있고 보어만 올 수도 있고 목적어만 올 수도 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 보어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충어를 달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투부정사는 누가 수식해준다? 투부정사는 부사가 수식해준다. 여기까지 하면 준동사의 성질이 완성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번 유닛에서는 투부정사의 뭐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어요?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준동사 중에서도 첫 번째 성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필기 베끼실 수 있게끔 화면 잠깐 띄워드리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설명부터 볼게요. 투부정사의 V, 동사 부분을 행하는 주체를 문장의 주어와 구분하여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 진짜 주어는 아니니까. 뜻이 주어인 거죠. 뜻이 주어라는 건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주어라는 건 은, 는, 이, 가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미상 주어와 투부정사는 주술 관계에 있다. 마치 주어와 동사 같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등과 일치하면 문장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문장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겠어요? 문장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써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됐죠? 자, 107번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아, 이거 가주어 구문으로 쓰였네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For students, 학생들이 to keep up with modern digital trends. 여기까지 하면 얘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어떻게 끊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보이는 부분도 제가 투부정사 구에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어 놨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저 해석해보면요. 학생들 이 to keep up with 그러면은
따라가다 뒤처지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를? Modern digital trends. 현대 디지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것,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네. 10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Real leaders. 진정한 리더들은요, make, 만듭니다. space, 공간을 만듭니다. 어떤 공간? For others to shine. 다른 사람들, to shine. 빛날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챕터이니까 다루고 있는 건데 주어는 아니죠.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여서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앞에 있는 스페이스를 꾸며주고 있잖아. 이거 무슨적 용법이라고 부르냐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원래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게 안 어울리긴 해요. 이번 챕터는 주어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 다루는 게 조금 더 적절할 테지만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문법을 설명하는 김에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10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It is natural.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For words to change their meaning over time.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고 for words, 의미상 주어니까 단어들 to change,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뭐를? Their meaning, 그들의 의미를 over time,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말에서도 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많다라고 쓰였고 지금도 뭐 전라도 쪽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아이고 허다 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두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뜻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The pedestrians, 보행자들은요 are wait for 그러면은 이게 통째로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보행자들은요 기다립니다. 뭐를? The light, 불빛이 to change,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the light를 목적어로 보고 to change를 목적격 보어라고 분석할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From red to green.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분석을 한 걸 보면요. 이번 챕터랑 잘 안 어울리게 해놨어요. 왜? 이번 챕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챕터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의미상 주어로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문장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wait라고 하는 녀석은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wait to 부정사 그러면은 동사 하기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for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를 덧붙여 주게 되면 명사가 투부정사 하기를 기다리다 라는 의미가 되죠. 이거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법책들에서요 wait for까지 쓰면 이게 하나의 타동사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도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얘가 타동사니까 얘가 목적어, 그러면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의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전 이렇게 설명하겠다고요. 오케이? 원래 했던 분석이 맞아요. 원래 했던 분석이 맞는데 굳이 이렇게 분석 안 하고 우리의 독해상의 편의를 위해서 wait for를 하나의 동사로 얘를 목적어로, 얘를 목적 보어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초반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나중 단계에서는 형식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공부가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가면서 조금 유도리 있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작 직결 부분 한번 여러분들께서 잠깐 영상 멈추시고 작문을 해보고 나서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영상 멈추셨죠? 다 하셨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and learn.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in all departments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니까 it 가주어 쓰였죠. 이것은 recommended 권장됩니다. 뭐가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in all departments. For our new employees, 우리 신규 직원들 이 의미상 주어져 to gain 얻는 것이 추천됩니다. experience 경험을 어디에서 in all departments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권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의 부분들을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 체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아래로 넘어가 보면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부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어인 경우 의미상의 주어를 of로 나타낸다. 주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의 인성을 평가하는 형용사들이 나오면 of를 사용한다. 보겠습니다. It was careless of you to lose your umbrella again. 이렇게 돼 있죠. It 가주어 쓰였네. 이것은 was careless. 부주의했습니다. 뭐가? Of you to lose your umbrella again. Of you. 네가 to lose 잃어버린 것이 뭐를? Your umbrella again. 너의 우산을 다시 잃어버린 것이 부주의했습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냥 of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보면 되고요. 이런 거 중학교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문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가볍게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of를 사용했을 때랑 for를 사용했을 때랑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 이걸 모르는 쌤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리는데 그냥 이런 형용사들은 of를 쓴다라고 기억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를 하다가 이거 인성과 관련된 평가 형용사들인데 왜 of가 아니라 for이 쓰였지? 라는 의문이 들면 그 영어 기운쌤인가 뭔가 하던 애가 둘 다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 정도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거나 작문을 할 때는요.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우리가 문법책에서 배웠던 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대로. 근데 독해를 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몰라서 못 가르친 게 있고 알지만 안 가르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녀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오픈시켜 놓고 좀 융통성 있게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1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It is wise of you not to open email attachments from an unknown source. 이렇게 돼 있죠? It 가주어. 이것은 is wise. 현명합니다. 뭐가? Of you not to open email attachments from an unknown source.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가 뭐 하는 것이? Not to open. 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뭐를? Email attachment. attachment 그러면 첨부 파일이죠.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구로부터 온? From an unknown source. unknown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source 그러면 원천, 출처 이런 뜻이죠. 출처로부터 온 첨부 파일은 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의미상 주어 파트를 보았는데요. 의미상 주어 자체가 배우지 않으면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배워두고 나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절대 까먹을 일 없는 문법이니까 지금 저랑 같이 진도 나갔을 때 꼭꼭꼭 복습까지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이 강의를 소개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다면 댓글을 통해 말씀을 해주시거나 제가 영상 소개란에 적어두고 있는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저에게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은 영상의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